안녕하세요. 책 읽는 낙지입니다. 저는 지금 CNN이 선정한 아시아 최고의 트레킹 코스라는 드래곤스백 마운틴에 와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어제 한국으로 먼저 귀국했고요. 저는 혼자 홍콩에 남아서 3박 정도 더 여행하고 돌아갈 예정입니다. 제가 혼자 여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여행 오면 항상 여자친구 먼저 귀국하고 저는 며칠 더 남아서 혼자 여행하다가 돌아가는 식으로 여행했거든요. 이번에도 나홀로 여행 계획 세우면서 막 신나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같이 들어갈 걸 그랬네요. 어제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받았잖아요. 뭔가 혼자 여기 남아있다는 게 기분이 이상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뭔가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고 여자친구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내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집에 가고 싶다. It all started with a wink, an unassuming little thing that has led us here today. She was not one for the bar. We only lived mere miles apart, more like a second chance away. We had both loved and lost, and we'd both been on first dates, but this one was different. And now I say I saw fireworks that day. In every way I saw fireworks for the second time in 2 days. 한 명이 자기엔 딱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캐리어 하나만 비면은 꽉 찰 것 같은 그런 방입니다. 거울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잠깐만 좀 쉬고 핸드폰도 충전하고 심포니 오브 라이트를 보러 왔는데 오늘 안 하는 날인가 보다. 그냥 불만 켜져 있고 음악이나 레이저 같은 거를 하나도 안 쏜다. 그래도 중간중간 배들이 돌아다니고 해서 이쁘긴 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돌아다니다 보면 자유로움과 편안함이 나를 포근히 감싸준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야시장은 내 필수 코스 중 하나다. 나는 시장이 좋다. 시장 속에는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생각, 삶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도 파는구나. 이 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일평생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며 살아서서 그런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신기하고 재밌다. 귀여운 오리 가방도 하나 사고 시장을 천천히 둘러봤다. 이거 $100 부르던데 누구를 바보로 하나. 내가 너무 만만하게 생겼나 보다. 홍콩 야시장은 약간 대만이나 베트남 야시장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것 같고 이런저런 거 물건 파는 곳은 많았는데 음식 파는 곳은 한 섹션 안에서 끝나더라고요. 홍콩 만두는 또 어떤지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이게 $30, 6,000원. 하나, 둘, 셋, 넷, 다, 16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맛있네. 안에 고기랑 버섯이랑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홍콩의 국민 음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세븐일레븐에서는 $11.5 서클케인가? 거기서 샀거든요. $8 이거를
첫날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갖고 다시 사러 갔거든요. 근데 제가 10달러 이하로 샀던 기억이 있는데 세븐일레븐은 11.5달러인 거예요. 서클K 가서 사봤는데 서클K가 더 싸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맛있어요. 제 여자친구는 너무 진하다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하던데 달달한 차입니다. 오늘은 홍콩의 마지막 날입니다. 홍콩의 마지막 일정은 엠플러스 뮤지엄에 갔다가 그 근처에 서구령 문화지구라는 공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책을 읽고 제 마지막 홍콩 여행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딤섬집에 가서 밥을 좀 먹고 가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오늘 읽어볼 책은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역겹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험한 책이 될 수도 있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을 이해해보려 할수록 더욱 알 수가 없어졌고 저 혼자 별난 놈인 것 같은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 뿐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 때문인지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너는 참 행운하다 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언제나 지옥 가운데서 사는 느낌이었고 오히려 저더러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 쪽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안락해 보였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오바 요조는요, 좀처럼 세상에 속하지 못하는 어딘가 다른 세상에 사는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게서 외면받고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며 자란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호리케 마사오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물들어 술, 담배, 매춘에 찌들어 살게 됩니다. 전부터 자네를 주목하고 있었지. 자, 서로 알게 된 기념으로 건배. 그렇게 그는 호리키와 함께 술, 담배, 매춘에 찌들어 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에 대한 공포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특히나 창녀라는 존재는 인간도 여성도 아닌 백치 혹은 미치광이처럼 느껴져서 그 안에서는 완전히 안심하고 푹 잘 수 있었습니다. 호리키를 따라 가게 된 좌익 활동에서도 그는 편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마르크스 주인이 뭐니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비합법적이라는 것에 끌렸던 것입니다. 음지의 사람, 비참한 패자. 이 세상에서 떳떳하지 못한 놈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는 언제나 다정한 마음이 되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큰 변화가 닥치게 됩니다. 아버지가 도쿄에 있던 벨체를 정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는 심각한 경영난에 쪼들리게 됩니다. 학교에도 가지 않지, 돈은 점점 부족해지지, 불안증도 심해져서 매일 싸구려 술에 의지하며 그림도 그리지 않게 됩니다. 건강도 악화되었기에 좌익 활동도 그만두게 됩니다. 이때 요조는 죽음을 결심하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까지는 많은 분들이 주인공에게 공감하고 또 위로를 보내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뒷부분부터거든요. 이 뒤부터는 주인공이 처절하게 망가지는데 망가지면서 본인 혼자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비극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의 내용부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요조는 차가운 삭풍이 불고
낙엽만이 휘날리는 듯한 완전히 고립된 느낌의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 이름은 스네코. 그녀와 보낸 하룻밤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창녀들과는 다른 편안함, 무언가 해방된 느낌의 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룻밤이었습니다. 생애 첫 진정한 행복을 누렸지만 그는 그게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겁쟁이는 행복마저도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행복에 상처를 입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는 상처를 입기 전에 얼른 그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는 스네코를 찾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호리키와 술집에 들어갔는데 아뿔싸 호리키 옆에 스네코가 앉는 것이었습니다. 호리키가 그녀에게 추태를 부리기 전에 당장이라도 그녀를 보호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불행한 상황에도 실실 웃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태는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흘러갔습니다. 호리키가 이런 여자와는 도저히 키스할 수 없다며 스네코를 모욕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속물들의 눈에 스네코는 키스를 받을 가치조차도 없는 그저 초라하고 궁상맞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호리키 같은 놈에게 키스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여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요조는 갑자기 미친 듯이 술을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들이붓는 그를 보며 스네코는 서글픈 미소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뭐랄까, 동질감이랄까, 사랑이랄까 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죽음. 그녀도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해 나갔는데 완전히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가마쿠라의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여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일은 떠들썩하게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에게 잡혀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가족들과는 거의 의절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죽은 스네코가 그리워서 그저 훌쩍훌쩍 울고만 있었습니다. 자,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준 여자를 죽음으로 인도한 요조. 그는 깊은 불행 속에서 허우적대며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수많은 여자들에게 빌부터 살아갑니다. 시게코라는 여성과 교제하며 이런저런 행패를 부리며 살다가 스탠드바 마담에게 붙기도 하고 약방 주인과 붙어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배가게 아가씨인 요시코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잠깐 읽어보자면요. 어두컴컴한 가게 안에 앉아서 미소를 짓고 있는 요시코가 보였습니다. 아무리 큰 비해가 닥친다 해도 상관없다. 난폭할 만큼 큰 기쁨. 생애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여자와 결혼하자. 결혼해서 봄이 되면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아오바 폭포를 보러 가야겠다. 그렇게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이 마지막 여성인 요시코는 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만난 여자였습니다. 전까지 그가 만났던 여성들은 다 연상의 여성, 자신을 품어주고 자신에게 뭐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런저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고 그런 여자들에게 붙어 살았다면 이번에는 연하의 여성, 게다가 아름답고 순수하고 자기 자신이 책임져 나가야 되는,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여성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요조 인생의 생애 첫 아주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결단을 내려서 만난 여성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여성과는 어떻게 되느냐? 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을까요? 아니죠. 더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만화가, 나는 큰 기쁨도 큰 슬픔도 못 느끼는 무명 만화가. 아무리 커다란 비애가 찾아올지라도 상관없다. 한 번만이라도 거칠고 큰 기쁨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만나게 된 거칠고 큰 기쁨인 요시코. 이 요시코라는 여성은 남을 잘 믿고 신뢰하는 순수하고 깨끗한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친분을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상인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해서 그 겁탈당하는 장면을 요조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미친 행동이 나오는데, 만약에 자기 아내가 겁탈당하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둘을 일단 떼어놓고 상황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은 그 남자를 흠씬 두들겨 패버리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조는 그 장면을 보고 겁에 질려서 허겁지겁 옥상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떤 스타일의 남자인지 아시겠죠? 어릴 때부터 세상에 속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자랐다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보내오는 돈으로 술과 매춘이나 하면서 살다가 커서는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빌붙어서 살다가 그러다 만나게 된 아내를,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아내가 겁탈당하는 걸 보고서도 도망이 나간다? 진짜 인간 실격 그 자체입니다. 진짜. 요시코는 지독하게 남을 신뢰하는 이른바 신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끔찍한 비극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에게 묻겠습니다. 신뢰는 죄인가요?
요시코의 순결무구한 신뢰심은 그야말로 아오바 폭포처럼 상큼했었는데 하루아침에 오수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요조는 더욱 지독하게 알코올에 손을 뻗었습니다. 이빨은 흐물흐물 빠지기 시작했고 만화도 거의 외설에 가까운 싸구려 춘하나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장사꾼하고 한 번만 그랬던 게 맞아? 정말로 겁탈을 당한 건 맞아? 혹시 호리케와도 다른 누구와도? 의심은 의심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요조는 어느 날 밤 요시코가 사두었던 독약 한 봉지를 그대로 삼켰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의심병에 걸려서 아내를 의심하며 살다가 어느 날 독약 한 봉지를 삼켜서 죽어버리려는 남자. 참 답이 없는 사람이죠. 만약에 제가 딸을 낳았는데 이런 놈 만난다고 하면 진짜 상상만 해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은 있는 놈입니다. 보시면요, 불행, 이 세상에는 갖가지 불행한 사람이 있겠죠. 아니, 불행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러나 제 불행은 모두 제 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항의할 수 없었고, 혹 어떠한 변명이라도 말하려 들면 세상 사람들 전부가 뻔뻔스럽게도 그런 말을 하는군 하고 어이없어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객관화는 되어 있는 그런 말은 잘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자살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되고 뒤에는 모르핀에 중독되어 살다가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죽고 싶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무슨 짓을 해도 무얼 해도 잘못될 뿐이다. 창피에 창피를 더할 뿐이야. 죽지 않으면 안 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의 씨앗이야. 오늘 밤 정말로 죽어버리겠어. 그렇게 각오를 한 날 오후 호리키가 악마의 육감을 눈치챘는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호리키는 책상 앞에 앉자마자 다정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자네 각혈했다면서? 그 다정한 미소가 얼마나 고맙고 기쁘던지 호리키 앞에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그 다정한 미소 하나에 그는 완전한 패배자가 되어 매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이끌려 정신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철컥하고 열쇠가 잠겼습니다. 이제 그는 죄인에 더해 미치광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미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미친 적이 없었습니다. 호리키의 그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에 반해 울어버렸고 아무런 저항 없이 이곳으로 와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신에게 묻겠습니다. 무저항은 죄입니까? 인간 실격.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소설의 끝이 나게 됩니다. 참 뭔가 찝찝하고 아주 기분을 좀 더럽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주인공을 도와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다가도 불행의 늪으로 끌어내리는 그의 기질 때문에 그와 최대한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이 책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고 다자이 오사무의 자서전 같은 책입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병세로 인해 평생을 소외감을 느끼며 자랐고 또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축적한 집안 내력을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주인공 요조처럼 다자이 오사무는 5번의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중 한 번은 카페의 여종업원과 동반 자살을 시도했으나 여자는 죽고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자방조죄 혐의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평생을 나만 살아남았다는 끔찍한 죄의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책에 등장하는 내용 그대로죠. 인간 실격은 그가 마지막 자살 감행하기 직전인 1948년에 완성한 책입니다. 이 책은 죽음에 이르기 전 아무런 위선이나 포장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고백록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요조처럼 불행의 연속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가족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사회로부터, 더 나아가 인간이라는 종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기에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인간 실격. 자신은 완전히 인간 실격을 당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불행으로 이루어진 저 같은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며 정말 많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얼마나 아프고 외로웠을까 싶어 사실 어깨를 두드려주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행으로 끌어당기는 삶은 정말이지 너무 싫습니다. 저는 제 불행한 운명을 바꾸어 보고 싶거든요. 드디어 엊그제 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희망이 생기기도 했고요. 아마 그도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노력의 중간중간 약물,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여성들을 겁탈하고 자신의 꿈인 그림마저도 저버리는 자신의 노력을 자신의 손으로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던 다자이 오사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라는 동정심이 들다가도 어쩌면 이 사람은 그냥 불행을 핑계삼아 그냥 지멋대로 살았던 그저 건달에 불과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읽었는데요. 그 학창시절에는 막 감수성이 막 폭발하는 시기잖아요. 저는 특히나 더 심하게 요동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막 나도 이 사람처럼 될까봐, 나도 누군가를 불행으로 인도할까봐 무섭고 두려워서 이 책을 막 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막 읽으면서도 안 돼,
더 이상 읽으면 안 돼. 이건 금서야. 막 이러면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도 들었고 저는 이렇게 무책임하고 방랑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책을 그저 문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워요. 저는 아직도 제가 어떻게 힘든 건지, 왜 힘든 건지를 잘 설명해낼 수가 없거든요. 글이나 말로. 그래서 더 답답하고 무기력해지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자신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써내려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당하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냈던 다다이 오사무. 인생적으로는 공포스러운 사람이지만 문학적으로는 참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실격을 읽고 리뷰해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책들을 소개하면서 제 일상도 공유하면서 유튜브를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자주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요.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는 학생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주제넘게 한마디만 하자면 이런 류의 책이나 영상을 보고 자신의 삶을 너무 안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랑 비슷하다고 해서 나와 아픔을 공유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너무 안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문학은 문학으로만 읽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